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유가 급등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동원된 무기와 경제적인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김광석 한양대 경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르무즈 해협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뢰 부설함 격파했다. 60척까지 우리가 다 없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 기뢰 위험성은 지금 뭐 거의 줄어든 건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무엇가 정확한지 정확히 나오질 않은 것 같아요. 이란은 기류를 부설하겠다고 했고 미국은 그 위협을 제거했다 하는데 기류전 얘기가 나오면 전쟁이 장기전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설치하기는 쉬운데 그걸 제거할 때는 엄청 오래 걸리고 또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돼요. 바로 못 빼는군요. 그러면 그리고 기류는 부설하는 방법에 따라서 부유길이 떠다니는 거, 그림이 많이 나오잖아요. 떠다니는 거, 부유길이라고. 그다음에 해저로부터 묶어놓는 거, 어느 한 10m, 20m 묶어놓는 거, 이걸 계류길이. 그다음에 완전히 깔아쳐 놓는 걸 해저길이 그래요. 근데 그거는 접촉하는 또 폭발하는 방법에 따라서 접촉하면 폭발하는 거 접촉길이. 그다음에 함정이 지나가면서 소리가 나는 거, 그다음에 수압, 그다음에 그 자기장, 철판이니까 그에서 터지는 거를 그 가문길이 그래요. 가문길에. 근데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은 이 잠수함이나 뭐 항공기나 수상함 이런 것들 가서 설치해야 되는데 이걸 설치할 때는 정확히 위치를 봐야 돼. 그래야 나도 피해를 안 당하거든. 상대방은 모르게 나는 알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빠른 시간에 이렇게 부설을 했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그 부설하려고 하는 함정을 뭐 60여 척 파괴했다는 것도 잘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기류전을 얘기한다는 것은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요.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 기뢰가 한번 설치되면 나중에 어쨌든 뭐 해체나 이렇게 수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우리 6.25 때 설치된 기류가 아직도 살아있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오래 걸려 위치를 모르면 그런 거예요.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뭐 식량이라든지 이런 거 수입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들 정확하게 설치한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은 편안하게 다닐 수 있죠. 그거 피해 다니면. 그렇기 때문에 기류전은 복잡한 건데 이거를 했다는 거는 그 이란이 남한 우방만 다니고 저한테 못 다니게 한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돼요. 아주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류전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이런 굉장히 시한폭탄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할 때 지리밭을 걷는다. 이 육상의 지리는 대인지리, 대전차지리 심플해요. 위력이. 근데 이거는 함정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함정 반파되고 이렇게 되니까 수천 배 위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경제성이 좋은 무기다 이렇게 통상 얘기하죠. 경제성 얘기하셨는데 진짜 뭐 가성비 높은 무기다 그러는데 얼마인 거예요? 뭐 하나에 한 200~300만 원 하는데 200~300만 원. 실질적으로 그 얘를 군함이 간다. 이지스 9천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짜리예요. 그렇군요. 비교가 안 되죠. 상선 뭐 200~300만 원짜리 가지고 상선 대형상 10만 톤짜리 그거를 무력화시킨다. 이건 엄청난 경제력이죠.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할 수중 드론도 언급을 했는데 수중 드론은 대체 어떻게 뭐 수중 드론은 아직까지는 뭐 해저 탐사를 한다든지 뭐 정보 수집한다든지 이런 걸 주로 사용하는데 크기는 작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 공격 무기로 사용하기에는 실용화가 덜 됐어요. 그러나 뭐 이란이 이거 우리 실용화는 더 되고 시험 평가는 잘 안 끝났어도 이건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은 뭐 사용하는 거죠. 근데 수중 드론도 정확히 위치를 보고 보내야 돼요. 그리고 그 함정을 격침시키겠다 이런 건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다. 수중 드론은. 왜냐하면 수중 드론은 음파로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음파로 통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전파로는 다 바로바로 얘기하는데 음파는 가다가 안 가는 것도 있고 산란되는 것도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아무튼 수중 드론 얘기까지 하는 건 가용한 모든 자산을 활용해서 해협을 봉쇄하고 위협을 주겠다 이런 의도를 비치는 거죠. 어쨌든 뭐 지금 뭐 기뢰 공포가 커지다 보니까 사실상 뭐 봉쇄 상태다. 지금 뭐 공개적으로 봉쇄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봉쇄 상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통행량이 지금 거의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일단 한 척만 지나가다 기류에 폭발된다. 못 가는 거예요. 함정이 가겠어요? 저희 죽는데. 그래서 심리전 효과도 있고 기류전은 그다음에 한 척만 격침시켜도 이거는 뭐 전투할 때보다 더 치명적이니까 그런 효과가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사실 뭐 이란군이 그 주변을 지나가고 있는 민간 선박도 공격을 하는 그런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선박들의 통행량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유가에도 영향을 마침 미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더 명확하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전 상황하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이 유조선을 비롯한 선박들의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전쟁 나오고 전, 있네요. 전쟁 예. 전 단계는 이렇게 많은 통행량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일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죠. 네. 소위 2월 28일 전쟁이 터지면서 선박 통행량이 완전히 감소합니다. 유조선뿐만 아니라 예. 이게 바로 저 유가- 점들이 그러니까 다 선박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선박이 예.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영상을 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가져왔는데 예. 설명을 드려보면 유조선 같은 경우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양이 하루에 한 100척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2척에서 3척. 그러니까 2척, 3척은 어떤 선박이냐? 네. 중국향 선박 혹은 이란 선박을 제외하면 다 통과가 안 됩니다. 예. 그럼 이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원유 공급량의 차질도 있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해상 보험료가 올라가요. 그리고 보험을 안 해줍니다. 당연히 보험사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가 없고 우회나 공급 차질이 일어나니까 이게 국제 유가나 여러 가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 그림 보니까 확연히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거의 막힌 거잖아요. 지금 거의 다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은 뛸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요. 네. 우리가 이제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가 또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는 건가요? 자, 우리나라는 유독 이 중동산 원유, 두바이유에 대한 의존도가 80% 정도 되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거죠. 근데 이 두바이유와 가장 3대 원유라고 하는데요. 두바이유뿐만 아니라 WTI라고 하는 서부 텍사스유가 있고 브렌트유, 이게 3대 원유인데요. 이름에서 나온 것처럼 두바이유는 중동 원유입니다. 그리고 이 북해에서 만들어지는 브렌트유가 있고요. 예. WTI 같은 경우는 미국 서부 텍사스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공급 차질은 중동에서 일어나니까 중동산 원유인 두바이유가 유독 높게 가격이 형성된 거고요. 비교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러우 전쟁 당시 4년 전에 예. 정확히 22년 2월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동하죠. 그때 러시아를 중심으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있다 보니까 주로 북해유 가격이 급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유로피언 국가들이 에너지 공급 차질이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컸었고요. 예. 우리나라는 덜했었어요. 예를 들어 보면 그 당시 물가 상승률 고점 기준으로 미국이 22년 6월에 9.1%, 또 영국이나 유로피언 국가들이 12%, 우리나라는 정점이 6.3%, 일본 같은 경우 4.1%. 이 정도니까 같은 국제유가 상승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유독 많이 생산되는 원유의 공급 차질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외신 통해서 또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란이 그 이라크에 정박 중이던 선박을 지금 공격했다 그래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걸프만 전역으로 긴장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기름 수급에 더 요원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니까 예. 20%가 작은 게 아니라 20%가 없으면 소위 국제 유가가 20% 오른다라고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20%의 의미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중동 전쟁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전되는 양상이거나 예. 더 장기화되는 양상이거나 한다면 나머지 원유도 같이 오릅니다. 오만이라든가 그 밖에 나머지 국제 유가도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화되거나 격화되거나 한다면 국제 유가 상승 러우 전쟁 당시도 120달러를 넘었었거든요. 네. 그로 인해서 41년 만에 고물가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동 전쟁이 확전되거나 장기화된다면 예. 국제 유가 상승으로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등락을 반복하는 거예요. 전쟁이 격화될 것 같아 하면 급등하는 거고 완화될 것 같아 빨리 끝날 것 같아 그럼 떨어지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고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면 당연히 국제 유가 상승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겠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숙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미 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동산 원유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아시아 신흥국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들이 예. 유독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더 관심이 있는 게 국제 유가도 맞지만 국내 기름값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부터 정부가 최고 가격제 시행한다고 하는데 실효성 얼마나 보십니까? 일단 의견을 드린다면 최고 가격제를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니까 기본적으로 뭐 주로 우리 주유비가 가장 높은 지역이 강남 일대 아닙니까? 서울 네. 강남 일대. 예. 그러면 그 강남 일대가 지금의 국내 최고 가격인 거예요. 그럼 강남 일대의 최고 가격 자체를 떨어뜨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부정적 효과가 있다면 예. 그 최고 가격 지점의 가격이 다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예를 들어서 1,500원, 어떤 지역은 1,800원인데 1,700원, 800원 사이에 다 몰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국제 유가가 기름값이 더 올라갈 소지도 있다. 뭐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예의주시해야 될 정책적 추가적인 대응책을 고민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비자에게 좀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좀 그렇습니다.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도 속내는 이 전쟁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테헤란 전역을 공습했습니다. 이번에 뭐 B2 폭격기까지 동원됐다 그러는데 공습 수준이 어느 정도였던 거예요? 3대 전략 폭격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공격하고 있는데 양이 안 차는 거죠. 빨리 끝내 항복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B2 스텔스기 사용해가지고 이제는 정밀 타격하겠다. 나머지 미사일 공장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생명수비대 지휘부를 공격해 핀포인트 공격하겠다. 예. 또 최근에 나온 얘기는 또 이 기리부설을 하러 나가는 함정들, 그다음 그 준비한 항만 이런 데를 정밀 타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그 B-52이나 B-1B 같은 경우는 폭약량이 많아요. 34톤 이상 뭐 이렇게 싣고 다니니까 그걸 이용해서 잔여 핵시설을 파괴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래 시작할 때는 핵시설 파괴가 명분이었는데 그렇죠. 그 명분이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냥 다시 컴백해가지고 그 시설 완전히 파괴하겠다. 이렇게 해야 미국 국민들한테 명분이 서니까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이 봉쇄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불리하거든 미국도. 전 세계 여론이 약화되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항복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 새로 교체된 지휘부도 지금 맹렬하게 저항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하루빨리 이 항복을 얻어내는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전 폭격기를 다 동원하는 거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 이란이 3,4천만 원짜리 드론으로 계속 항전을 하자 이걸 격추하는 데 쓰는 미사일이 60억 원. 그러니까 가성비가 좀 안 맞는다는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레이저 무기를 언급을 해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실제 전장에서 좀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조금 전에 이제 수중 드론 얘기하셨지만 수중 드론도 최근에 이제 시도하는 무기고 그다음 공격용으로 뭐 최저 탐사용 이런 데 많이 사용됐는데 지금 레이저 무기도 마찬가지예요. 레이저 무기는 정말 고에너지를 활용해서 드론 같은 거, 날라온 드론 같은 걸 태워버린다든지 네. 아니면은 적정 거리에서 그 센서만 작동 무력화시키는 거, 이 정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레이저 무기 같은 건 미국, 그 이스라엘, 영국,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거기 참여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막 개발하는 단계에 미국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한 하나에 60kW에서 120kW 정도 되는 이런 레이저 무기인데 거리가 길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자함 방어용, 주로 이 구축함에 싣고 다니면서 날아오는 뭐 항공기나 이런 것들을 드론이나 이런 걸 격추하는 건데 지금 이번에 뭐 한번 시험으로 적용하는 이런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총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 가지도 못하잖아요. 이란에 미사일이 엄청 많으니까 예. 함정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기류까지 설치했다니까 근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멀리 있으면서 혹시 저가의 드론에 의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조 5천억짜리 함정이 뭐 피격당한다.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이저 무기까지 총 동원해라. 예. 그렇게 하면 우리를 보호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의지를 이제 피력하는 거죠. 보통은 좀 값비싼 무기, 첨단 무기가 전쟁에서 힘을 발휘하고 이긴다 이렇게 보통은 생각은 하는데 미국이 이제 전략 짤 때요. 이렇게 가성비 무기로 이란이 공격을 계속 해올지 이런 거 좀 예상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거는 이번에 치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치밀하지 못했다는 결정적인 지금 이 교착 상태로 가는 건데 치밀하게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이란에 끌려가는 거죠. 예. 저가로 뭐 2, 3천만 원짜리 날리는데 그거를 5, 60억짜리 미사일로 날린다?
이건 아무래도 넌센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껴라, 그죠? 아끼면서 가용한 우리 레이저 무기까지 다 동원하고 뭐 이런 뭐 총 동원하는 건데 아무튼 우리가 봐도 좀 지금 이란이 어떻게 보면은 저가의 그 드론으로 길게 끌고 가는 이런 전략을 쓰는데 휘말려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 짧은 시간 안에 정상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뭐 이번에 유가가 좀 혼조 마감되기도 했는데 사실 뭐 시장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불안한 모습이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네, 우리가 이 경제 현상을 들여다볼 때 꼭 주의할 것이 실물 경제적 현상과 자본 시장에 나타난 현상을 구분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되고 격화된다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실물 경제적인 영향은 덜할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된다든가. 근데 이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직결적인 거죠. 바로 직접적인 거죠. 근데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동 전쟁의 격화냐 완화냐, 국제 유가 상승이냐 아니냐, 이것이 자본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 가져다 주는 것이고요. 다만 전쟁이 지속적으로 장기화된다면 전쟁이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약간 꼬리처럼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변동성이. 그러니까 초두 효과처럼 전쟁이 발발하고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그때는 급등락이 10%대로 급등락하다가 지금은 급등락 정도가 3% 정도로 잦아들죠.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되면 그 영향이 변동성은 있지만 그 영향 요인이 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덜하지만 지금 러우 전쟁이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근데 장기화된다면 실물 경제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우리는 감지해야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뭐 이 얘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한미군 전력에 이어서 병력 차출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위대 파병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일단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화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대비해서 해상 자위대의 호르무즈 해협 투입 방안을 물밑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임무는 유조선 호위나 해협에 설치된 기뢰 제거 같은 해상 안전 확보가 거론되는데요. 특히 다음 주에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동맹국인 우리나라에도 파병 요청의 화살이 날아올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미국과 이란 갈등이 고조됐을 당시 이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페르시아만까지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전 이후에 한국군 파병은 대부분 평화 유지나 재건 같은 비전투 임무에 한정돼 왔는데요. 이번에도 파병 요청이 온다면 군사작전보다는 해상수송로 보호 같은 간접 지원에 투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병력 차출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실제로 미국의 요청이 온다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본 자위대 파병 가능하다,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요청이 올 수도 있겠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청해부대 파견할 때도 고민해서 또 동일한 상황으로 고민했는데 해협 봉쇄가 되면은 이제 선박 호송도 해야 되고 루트를 개설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저는 생각할 때 일본 수준으로 따라가면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독단적 이란하고 우리 우방이잖아요 우리도 근데 유엔의 결의에 가면 최고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의 스탠스를 취할 건가 이런 건 항상 미국에서 얘기할 때를 대비해서 A, B, C, D 안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라크전 때 일본한테 요청한 거는 소해함, 기뢰를 소해하기 위해서 한 6척 정도 파견한 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호송 임무 이런 것들에서 요청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는 동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절할 수도 없잖아요. 자기들이 자기 병력을 아무렇게나 계획이 없는 거를 할 때도 우리가 함부로 개입할 수 없는 것처럼 또 우리가 요청하면 동맹이니까 강력하면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국내 증시도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 겹쳤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을 또 내 마녀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마녀의 날. 예, 내 마녀. 그러니까 왜 내 마녀입니까, 근데? 네 가지 파생 상품의 계약일이 종료되는 예, 그런 날입니다. 근데 이 계약이 종료된다, 선물 옵션 계약이 종료된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중동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 속에 이 파생 상품의 거래일이 종료된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매수하려는 매수세가 강할까 이거죠. 매도하려는 매도자가 강한데 매수 세력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 가격에 추가적인 조정을 만들 수 있는, 만약에 경기가 좋고 이런 불안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만기일이 도래한다. 그럼 매수세가 강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주변 여건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마침 내마녀의 날이 도래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건 국내 증시인 거죠. 예. 유독 다른 나라의 증시보다 국내 증시에 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 불안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